새벽빛이 내 맘을 감싸네. 창밖으로서 우레 소리 들리네. 초심 가득 품고 다시 시작해. 백은종의 희망찬 모닝콜이 울리네. 희망의 노래가 온 세상 울려. 모두의 하루가 빛나길 빌어. 백은종의 모닝콜이 나갈해. 오늘도 우린 함께 할 수 있어. 바람 속에 담긴 따뜻한 말들, 도시 속에 퍼진 꿈의 울림. 조심 잃지 않고 걸어갈 때 백은종의 모닝콜이 우릴 깨워. 희망의 노래가 온 세상 울려. 모두의 하루가 빛나길 빌어. 백은종의 모닝콜이 날게 말해. 오늘도 우린 함께 할 수 있어. 새벽빛이 내 맘을 감싸네. 창밖으로서 우레 소리 들리네. 조심 가득 품고 다시 시작해. 백은종의 희망찬 모닝콜이 울리네. 희망의 노래가 온 세상 울려. 모두의 하루가 빛나길 빌어. 대한민국을 위하여 주신 백은종의 희망찬 모닝콜 2026년 3월 11일 수요일 생방송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아침이 옵니다. 모두 잠든 이 시간, 거짓의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 오늘도 마이크를 켭니다. 현장이 부르면 어디든 달려가는 발, 권력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목소리, 추심 백은종의 희망찬 모닝콜, 지금부터 잠든 세상을 깨워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김혜민 대표님. 안녕하세요. 요즘 뭐 고난을 좀 당하고 있다는데 고발도 당하고 감옥 가면 어떡해요? 네, 인생... 자유대학이 고발했다면서요? 네, 인생 최초로 제가 자유대학을 고발했더니 예. 이 자유대학 친구들이 무서웠는지 저를 또 고발했습니다. 백은종 우리 초심님과 함께. 나도 고발했다고요? 네. 이 젊은 20대 이 구구 윤어게인 외치는 이 청년들이 윤어게인 그런 그 게시물들 너무 많이 유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걸 고발했는데 또 이렇게 또 저희를 또 고발하는. 근데 우리가 황당하는, 네, 도둑질한 도둑놈을, 강도질할 강도를, 네. 살인을 한 살인범을 고발했어. 네. 근데 이 강도가 우리를 고발한 격이야. 왜? 윤어게인 자체가 내란 선동이야. 내란 네. 선동은 중지고 3년 이상 징역형을 살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우리가 고발했더니 이 범죄자들이 우리를 고발했는데 경찰이 네. 그냥 없는 걸로 하겠죠. 뭐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란 선동 세력들이 떵떵거리고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이가 내란 어게인을 외치면서 윤석열과 절연을 보던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 오늘 첫 소식은 국민의 사법 실리를 뿌리쳐 흔들고 있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명태균 정치자금 사건을 심리했던 현직 판사의 해이 골프 잠깐만요. 접대 의혹입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창원지방법원 김인택 부장판사. 그런데 이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던 기간 동안 면세점 간부로부터 350만 원 상당의 헤이골프 여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청탁금지법 위반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충격적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접대 의혹이 아닙니다. 이 헤이골프 여행 시기가 명태균 사건 재판 심리 기간과 겹친다는 점입니다. 일본과 중국으로 세 차례 골프 여행을 다녀온 시점이 바로 재판이 진행되는 때였고 그 직후 이 사건 핵심 피고인들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더 기묘한 것은 이 김 판사가 약시 기술인 다음날 명태균과 김영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사실입니다. 법원과 검찰은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재판 중인 판사가 헤이 골프 접대를 받았는데 정말 아무 관련이 없다고 믿을 수 있느냐고 여기에 또 하나의 의혹이 더 있습니다. 이 판사는 면세점 직원에게 자신의 여권 사진을 보내 명품 코트 2벌을 대리 구매케 하고 정가 약 1,000만 원짜리 코트를 95% 할인된 가격 약 15만 원 수준에 샀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판사 신분을 이용한 특혜와 부정청탁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관련 증인이 답변을 거부했고 당사자인 판사 역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재판을 하는 판사가 골프 접대를 받고 명품 특혜 의혹까지 받는데도 사법부는 제대로 된 징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사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개인의 비위가 아니라 사법부 시스템의 문제다. 명태균 게이트라는 중대한 정치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이런 의혹이 터졌다면 그 판결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판결 부여 검토와 재심 요구 그리고 사법개혁 촉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김 대표 이런 기가 막힌 판사가 뇌물 받고 명태균과 김영선을 무죄 안 했냐 이런 의혹인데 어떻게 보세요? 전 사실은 이때 정치부로커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둘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거기 알고 보니까 이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가 알고 보니 그 시기에 이제 사실은 뇌물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판사들이 전 너무 뻔뻔하게도 이 진짜 그 면세점 팀장이라고 하는데요. 홍모 씨한테. 그 정말 많은 그런 소위 말하면은 그런 접대를 받은 건데 이 접대를 받아놓고 너무나 약식으로 너무나 간단한 저는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사실 어떤 재판에 뒷거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가혹하게 처벌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판사를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판사직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지금 뭐 여러 가지 검찰 해체를 우리 국민의원에서 검찰 해체가 지금 국회 통과가 됐는데 이제 뭐 중수청, 공수청 뭐 등등 만들면서 또 검사들이 그걸 만들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요즘 뭐 굉장히 논란이 심하고 그 부분 빨리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요구했던 나는 검찰 해체를 수십만 번 외쳤을 거예요. 하도 집회 때 많이 외쳐서 이렇게 우리 국민이 검찰의 힘을 그 검찰이 수십 년간 해왔던 조작 기소 이런 걸 빼기 위해서 지금 검찰 해체를 추진을 받고 있는데 해체가 아닌 재복원을 시켜준다는 이런 어떤 논란들 바로 잡기를 바라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법에 군림하는 권력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판사가 검사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이 법을 지키겠습니까? 오늘 아침 대한민국 사법부가 과연 국민 앞에 떠든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멀티 플랫폼 서울의 소리 추심 백운정의 희망찬 모닝콜 이제 우리 출연자 모시고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SNS에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 인면수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관련 경찰 수사 상황을 전하는 기사와 함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쟁 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제 2018년 3선에 도전하면서 되고 나서 제가 정책위 위원장을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 의총에서 제안을 해서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모금을 해서 소녀상을 만들게 된 거죠. 상당히 그때 의미가 있었고 독도를 침탈하려는 야욕을 보이는 일본에게 경각심도 주고 약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분들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년할 때나 도연할 때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질서를 깨는 거여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길을 낼 자신이 없으면 특히 선출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저는 불행이라고 봅니다. 예, 우리 영상에서 보신 두 분, 이분들 그동안 해온 활동 성과가 뚜렷하고 정치적 소신이 분명한 분들이라 저희 희망찬 보냈고요.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예, 오늘 민경선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님, 조승현 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지방자치특보 두 분 모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시간에 방송해 보셨어요?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이렇게 이런 시간에 방송을 보고 계시는 틱톡, 유튜브, 페이스북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부터 좀 두 분 해주시죠. 예, 먼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양시장 예비후보에 등록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민경선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보좌관 비서관을 했고 또 고양시 출신으로서 삼선 경기도를 역임했고 최근까지는 경기교통공사 사장을 역임하면서 적자 기업을 흑자 기업으로 만들고 나온 준비된 후보, 이재명과 함께 일해본 후보, 꼭 고양시를 명품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민경선입니다. 예, 우리 조승현 우리 출마자였죠. 예. 인사 좀 드리세요. 소개 좀 예, 하세요. 반갑습니다. 내란 세력의 척결에 선봉에 섰던 그리고 이번에 김포시장에 출마하는 조승현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학생운동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글로벌 국제시장을 좀 흐름을 파악해야겠다 해서 대기업에서 기획과 마케팅, 인사, 영업기획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나중에 기초의회나 광역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늘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대안의 문제를 잘 이끌어가는 데 큰 경험이 되었고요. 앞으로 그 김포시장으로서 민주당의 후보가 정말 유능하다는 모습, 또 국민의 삶을 바꿔주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유능한 김포시장이 되기 위해서 출마한 조승현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좀 인사로 너무 멋지게 잘해주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이제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먼저 소녀상을 만드시는데 좀 기여를 시민들하고 같이 하셨다는 우리 민경선 전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교통정책이 브레인으로 약간 평가를 받고 계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잘합니다. 예. 교통정책이 사실은 되게 힘들고 복잡하고 교통정체 문제나 이런 것들이 모든 시민들의 골칫거리잖아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에게 좀 본인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교통공사 사장을 하면서 그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만들었던 이재명표 버스 준공영제 빨간 버스거든요. 빨간 버스를 저희가 정산하고 그다음에 평가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업체에 허투루 세금이 새지 않도록 하는 그 업무를 했고요. 또 수용답형 버스라고 똑버스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똑버스 또 장애인 콜택시의 콜배차 업무 그리고 철도를 경기도도 하고 있지만 아직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른 기관, 서울교통공사나 다른 기관이 위탁하고 있는데 경기도 민의 교통 복지, 교통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교통공사 철도에 투자해야 된다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시절에 경기교통 사장님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지사 시절에는 제가 삼선 경기도의원이었고 그 그 당시에 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떠난 후에 그때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조승현 특별부자장님. 네. 그래서 이제 아까 학생운동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 기획, 마케팅 등 여러 분야에서 10년 넘게 이제 근무를 좀 하시고 2003년도 그때 이제 정치를 좀 하시려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려고 활동을 또 시작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좀 소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한 12년 정도 기업에서 이제 그 생활하고요. 2003년에 나와가지고 사실 플랫폼 그 기업을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하고 함께 하다가 제가 김포에 정착을 했는데 김포가 그때 강화도하고 비슷하게 보수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강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김포도 접경 지역이라. 이 밭을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열린우리당이 창당할 때였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시고서 그때 이제 청년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 바꿀 때 어떻게 바꿔야 되냐. 중앙 이슈는 이슈대로 국회의원들이 할 거고 지역의 문제는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시민 속으로 파고들어야겠다. 그러면 육아 문제, 교육 문제, 아까 우리 민경선 의원이 얘기했죠. 교통 문제,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그런 그 연대하고 그러면서 그 구조의 틀을 좀 바꿔야겠다. 그러면서 조직을 구성하고 그러면서 같이 생각했던 분들하고
함께 지역을 조금씩 바꿔나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우리 진영한테 우호적인 도시로 많이 변한 건 사실이죠. 그러한 부분에서의 나름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게 제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저희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경선 전 사장님은 고양시장, 조수영은 특보님은 김포시장 선거 도전에 나서는데, 과연 이분들이 윤석열 정부 때는 뭘 했는지, 첫 번째 13 내란 당시 무엇을 했느냐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조 특보님은 계엄선포 방송을 보고 도망간 게 아니라 바로 차 시동 걸고 도망을 가셨습니까? 국회로 오셨습니까? 도망가지 않고 바로 왔습니다. 바로 도망가다 온 게 아니고 바로 집방 왔습니까? 12월 3일이면 이제 그 지역에서는 이제 크고 작은 송년회가 굉장히 그렇죠, 많을 많죠. 때였어요. 그날 12월 3일 날 호남 기업인 그 송년회가 있었는데 거기 인사차 갔다가 집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쉬고 있는데 한 10시 한 20분, 30분으로 기억돼요. 그 TV에서 갑자기 막 뭐 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 뭐 척결해서 저분은 왜 또 이런 용어를 또 하는구나 이 밤에. 전 녹화 방송인 줄 알았어요. 술도 좀 먹었어요. 얼굴도 붉었어요. 그 당시.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계엄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진짠가? 이게 내가 제대로 보고 있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계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계엄? 이게 상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아주 그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그 모임을 하는 모임이 좀 있어요. 한 15명 정도가. 그래서 한 동지가 마침 전화가 왔어요. 여성분인데, 의원님 가실 거니 해서. 아니, 당연히 가야죠. 지금은 행동하는 양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제 차가 사실 카니발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여성 동지들이 30분 만에 김포 초입인 고촌에 모인 거예요. 6명. 6명이? 그래서 저 포함해서 7명이 제 차로 바로 출발해서 오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여기 여의도 둔치까지. 차 대놓고 막 올라가는데 경찰들이 군인들이 막 이동 중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우리 지역위원회에다가 무슨 글을 썼냐면 제2의 광주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시민들이 다 기자고 시시각각 소통하는 이 시대에 이 네거시 언론만 몇몇 장악하면 됐던 80년 광주의 아픔과 다를 것이다. 윤석열은 반드시 실패하고 좌충수가 될 것이다. 글을 쓰고 바로 이제 출발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그 당시 행보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된 출마자들이 좀 있어요. 이제 저희가 검증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여기서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윤석열 3년 동안 벽에다 대고 욕이라도 하는 사람은 출마할 생각하지 마라. 맞습니다. 발 양쪽에 걸치고 윤석열의 계엄 성공했으면 거기가 붙을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에 출마한다는 사람이 있지 않나? 있으면 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응징가게요. 그때도 뭐 여성들이 참 용감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의원님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도의원이나 시원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네. 풀뿌리 민주주의 있었습니다. 현장.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민 전 사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부 경기도 기간. 이제 그 당시 사장이 있었어요. 네, 경기도 사장이 있었어요. 정치행위가 많이 제한되다 보니까 갑자기 긴급 공문 안 내려왔어요. 계엄에 협조하라고 사장한테. 막 도에는 내려가 제주도지사는 우리가 고발까지 하고 막 그랬어요. 계엄 동조했다고. 안 왔어요 그거? 아니 이제 그걸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 그래서 제가 긴급 상황이다. 그래서 정말 뜬 눈으로 밤새우면서 지인들한테 전화하고 국회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하고 그 직원들은 비상대기 해라. 그리고 그냥 교통 상황을 이후에 바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똑버스를 비롯해서 시내버스, 마을버스가 정상 운항될 수 있도록 비상체계를 갖추고 대처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근데 그 윤석열 정부 기간에 아무래도 경기도 출연 기간이다 보니까 좀 탄압을 받으신 게 조금 있으실까요? 황당했습니다. 제가 윤석열이라면 지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두 차례 취업 불승인을 했어요. 취업 불승인은 뭐냐면 정부의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있는데 민경선은 경기교통부 사장으로 자격이 없다라고 불승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쫓겨나지 않았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쫓겨날 뻔했죠. 그런데
취업 불승인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네. 2003년에 1차 승소를 했습니다. 어. 그러면 항소를 해야 되는데 항소를 안 하고 재판 결과가 계량권을 엄청나게 남용했다라고 하니까 아. 본인들이 그 갖고는 이길 수 없으니까 다시 그 결격 사유를 또 찾아갖고 전문성이 없다라고 해서 아. 2차로 또 취업 불승해서 1심을 2번 했습니다. 그래갖고 2025년 2월 달에 다시 승소해서 아.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지금 지난한 과정 속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마음 그래서 고생이 진짜 많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그 네. 정치 검찰의 탄압을 조금이나 이해할 수 있었다. 네. 그래요. 뭐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을 청신하고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뭐 제사보다 제밥에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내란 청산 이야기라든지 뭐 등등 사법개혁 또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는 지금 요즘 글을 며칠 안 올렸는데 부동산 네. 투기를 잡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이런 데 대해서도 지금 출마자들이 그걸 공약으로 얘기했던 그 어떤 유권자 설득에 나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6.3 지선 저는 내란 청산만 열심히 하면 압승할 거라고 보는데 왜 내란 청산 선거가 되어야 하는 이유 두 분들 내란 청산 선거 공감하시는지 그럼 왜 공감하는지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지금 이제 중앙 권력은 우리가 그 내란 세력으로부터 교체가 됐는데 완전한 정권 교체는 지방선거의 승리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좋은 정책이라든지 방향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현할 손과 발이 될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지방 권력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정책과 방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 권력이 교체되지 않으면 이들이 대통령의 그런 뜻과 철학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정권 교체는 지방 선거에서의 승리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그 내란 세력들이 중앙에는 일정 부분 청산이 됐지만 지방에서 동조 내지는 방조한 세력들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완전히 척결하기 위해서 우리 그 민주 진영이 지방 권력을 차지해야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시민들에게 새로운 정부 또 새로운 지방 정부 함께 손잡고 유능한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우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과 가치들이 현장에서 실현시킬 수 있고 내란 세력 척결의 중심이 바로 지방선거 승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 네. 민경선 고양시장 출마자께서는 지금 내란 청산 지방선거와 저는 연계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공감하시는지. 똑같이 공감합니다. 예,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권력이 바로 서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 지금 그 내란 청산도 중요하고 적폐 청산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지금 그 고양시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 시장인데 실질적으로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내란 천동 세력 아니에요? 내란 찬텐동 세력이 고발해야죠. 그럼 우리 자유대학이랑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바꿔야 되고 계속 아니 문제 내란 제기하고 선동 증거 있으면 보내줘 내가 고발하게. 네, 단체 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놓고는 하지 못했지만 대놓고는 안 했어요? 네네. 지금 적폐 청산을 반드시 해야 된다. 내란. 근데 이제 내란 청산은 국민의힘부터 해체해야 내란 청산이 되는 거고 적폐는 지금 부동산 투기꾼들 네. 대한민국에 숲을 수십 채씩 사가지고 부동산을 웅켜주고 그런 사람들이 적폐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은 내란 청산 먼저 하고 지방선거 끝나고 적폐 청산은 가기로 하고 네. 내란 청산은 지방선거 전에 좀 어느 정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란 청산이 이렇게 시급한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혼자 고군분투하잖아요. 그 지금 어저께도 이제 나는 계속 다 보거든요. 국무위 그런 거 보면 엄청나게 고심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다 들여다보고 텔레그램 방을 만들었다잖아요. 국무위원들하고 대통령이. 그래서 언제 글을 올리냐. 그분 1시까지 앉아요, 대통령. 12시 1시에 텔레그램에 지시사항이나 잘못된 점 지적하고 또 X의 글도 1시에도 자주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통합을 위해서 또 국민들의 어떤 민생을 위해서 고고 있는데 지금 전국 현안에 분명한 이런 어떤 철학들이
있고 이재명 전신도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그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은 지금 법이 통과돼서 뭐 크게 조의대 저기 판사들 외에는 떠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그게 사법개혁 3법이 만족할 만해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데 검찰 개혁에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어저께도 뭐 엄청나게 일들이 벌어졌는데 두 분들 여기에 대한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그 3대 사법개혁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법 왜곡죄, 대법원 증언법, 또 재판 소원인데 그 세 가지는 다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해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이루어질 일인데 저는 이 특히 재판 소원에 대해서 뭐 대통령님을 염두에 두고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법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얘기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수사를 했던 경찰들 또 기소하는 우리 검찰 또 판결했던 판사들이 과연 그 신성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었냐. 특히 검찰 같은 경우는 그들은 한 번도 무후류가 없었냐. 과거 우리 역사를 보면 인혁당 사건에서 그 형식적 법을 빌려서 수사하고 공소 제기하고 사형 선고 내렸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란 조작 업무 사건도 다 검찰이라는 형식의 손을 빌려서 다 이 사형 선고 내리고 그랬거든요. 과연 그들은 그것 말고도 수많은 납북 어부자들 또 공안 사건들 이런 것들에 대한 법을 왜곡해서 그 판결하고 수사했던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을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게 이 사법부에서 이루어진 일은 마치 불가피한 일이야. 신성시하는 약간의 그런 경향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래 들어서 이제 이 사법 실체들의 모습들이 나타났고 명태균 건도 아까 우리 백은정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실체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이 있지만 과거에 보면 이들에 대한 그런 왜곡되고 또 법을 자의적으로 했던 것들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대 사법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고 야당이 하는데 이건 법의 무지다. 이게 바로 민생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거로 인한 억울함들이 당했지만 그분들은 세상에 없어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렇게 바로 잡는 과정이었고 다만 검찰개혁에서 이런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거악이면 분명합니다. 거악을 척결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경찰한테 모든 수사권을 줬을 때 경찰은 과연 지고지순할 거냐. 경찰이 그 옛날에 파슈의 기질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과거 박春천 사건이라든지 공안 사건에서 얼마나 고문하고 그런 아픈 이 어두운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검찰의 완전한 개혁도 중요하지만 과연 경찰한테 모든 권한 줬을 때 경찰은 과연 그런 거하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의 대통령님의 약간의 고심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교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교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정부안이 나왔잖아요. 나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통과한 줄 몰랐더니 나중에 보니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통과됐다. 그럼 당도 합의했고 정부에서 합의안이 나왔는데 그 안이 지금 시끄럽잖아요. 근데 우리 조정현 예비 출마자께서는 명확히 검찰개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민경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히 돼야 된다. 명확히 돼야 되고 최근에 이제 임기 초반이고 이재명 대통령님의 고심이 묻어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 추운 겨울 촛불을 들고 아스팔트에 국민들이 나가서 했던 것은 정말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와 민주당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이정표를 삼고 쭉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 정교한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고심과 함께 우리가 당 정이 함께 고민하고 제대로 된 개혁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저도 잠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검찰이 그동안 해온 게 정권 초기에는 착 달라붙어서 막 뭐 다 잘해줄 것만 하다가 2년 지나면 윤석열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검찰개혁 잘한다고 해서 검찰총장 되고 이렇게 했잖아요. 중앙지검장 됐는데 검찰의 생리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간 삶을 살아와서 한 60 넘으면 고착되잖아요. 생각이 바꾸기 힘들잖아요. 국민의힘 찍는 사람이 맨날 국민의힘 찍는 건 자기 부정을 해야 다른 당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검찰이 바뀔 거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를 거다. 이런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절대 지난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니까 경찰, 검찰이 나한테 한 얘기가 있죠. 대표님 2년만 참으세요. 2년 지나면 경찰도 검찰도 말 안 듣습니다. 이 개혁 2년 안에 끝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입장이 달라요. 저는 노무현 때 실패한 좌절을 맛봤고 또 문재인 정권 때 실패한 좌절을 맛봤고 이재명 때는 좌절하면 나는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성공을 다 바라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겠지만 저는 제 목숨을 걸고 만들겠다는 각오로 새벽부터 방송을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 노무현 대통령 보내고 문재인 정부 이렇게 윤석열한테 당하는 꼴 보고 3번 당할 수 없다. 만일 당하면 나는 이 목숨을 걸고 허다 안 되면 죽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 주세요. 네, 이거 좀 더 연장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쨌든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잡자고 초과상관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검찰 개혁이든 노동 경제 개혁이든 언론 개혁이든 법원 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다. 라는 입장을 내놓으셨는데 좀 더 연장해서 좀 더 하실 얘기들 좀 있으시면 이 부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초과장관 그러니까 정교한 예. 외과 수술이 이제 도려내거나 뭐 해야 되는데 전체를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개혁을 촘촘히 세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일단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보고 우리가 목도래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제대로 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추가로 이 질문을 이제 제가 하나 더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맨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올라가면서 하늘만 보이기 때문에 전체를 못 보잖아.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그분이 상당히 미국의 반미 얘기도 많이 했고 행동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올라가서 보니까 이라크 파병도 오고 한미 FTA도 할 수밖에 없는 전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올라가서 보니까 그런 모습이 보여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제 추측컨대 예. 그 대통령님의 생각은 전체 검찰 사무에서 이런 민감한 정치적 사건은 뭐 한 3% 정도 이내다. 대다수가 이제 이런 뭐 사기, 절도, 강도 뭐 이런 민생 범죄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경찰에서 아직까지 수사력이 좀 부족한 점이 있고 또 불기소 처분했던 것들이 검찰에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에 그런 촘촘히 하지 않으면 이 범죄가 이 그물망을 벗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한 철학과 방향은 명확하신 것 같아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이 과연 그런 것들을 모든 걸 다 담보해낼 수 있겠느냐. 또 경찰에서의 그런 수사에 미진한 부분들로 인한 민생의 폐해가 있을 때 이걸 누가 구제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통치권자로서의 고민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검찰개혁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속에서 경찰도 조금은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 수사권에서. 지금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응?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여당하고도 충분히 대화가 됐고 여당에서도 당론으로 결정했는데 몇몇 의원님들의 자기 개인적 소신 발언이 너무 이제 부각되다 보니까 이게 당청 간에 또 이 갈등으로 이게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소신은 명확하되 당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론이 났으면 그것도 수능하는 것도 또 다른 어떤 민주적 의식 태도가 아닌가 저는 또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경찰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분도 있고, 그럼 경찰한테 다 주면 경찰이 잘못하면 어떨 거냐는데 경찰은요, 현재도 수사 잘못하면 바로 징계받고 감옥 가는 법이 있어요. 근데 검찰, 판사 재판 잘못해도 탄핵도 못 시키잖아. 그 부분에 차이가 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걸 모르는데 경찰이 지금 수사하다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징계 당하고 바로 사법 처리 받습니다. 근데 검찰은 그게 없어요. 이번 그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법 왜곡지도 만드는 게 판사도 잘못하면.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경찰이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때까지 경찰이 얼마나 악랄했어요. 네. 그 당시 검찰은 의미가 없었어요. 그 군사 세력, 안보, 국정원, 지금 뭐라고, 안기부, 이런 세력 똘마인으로 던 게 검사요. 언제부터 검사가 이랬냐? 30년 전이에요. 김영삼의 하나의 해체시키고, 예, 안기부 힘 빼고, 하니까 그때부터 검찰이 왕이 돼가지고 30년간 조작을 지금 계속 해왔다. 그걸 이번에 바로 잡자는 거. 우리가 김영삼 욕먹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의 해체라든지 전두환 노태우 구속시킨 건 우리가 평가받을 만하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영삼이 하나의를 해체하듯이 그래서 지금 군인들의 어떤 그런 사적인 권력이 없어졌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을 30년 묵은 썩은 검찰을 확실하게 잡아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 같다. 네. 이거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얘기 또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계속 통합 얘기하시면서 민생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민생 가운데 교복값이 뭐 60만 원, 70만 원 간다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도 그 부분에 거론을 하셨는데 그 교복값이 얼마나 비싸길래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거론을 했는지 뭐 어떻게 집에 돈 없는 학생은 교복도 못 사 입을 것 같은데 그 교복 전문가이시잖아요. 네, 그 민경선님. 전문가가 그 교복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교복이 실질적으로 그 보편적 복지, 왜냐하면 부모들의 빈부의 격차에 따라서 옷이 입는 것이 차등을 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상 교복이 실시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현물 지급, 현금 지급이 있었는데 현물은 실제 그 체형에 맞게 교복을 주는 겁니다. 학교에서 공동 구매해서 주는 건데 최근에 문제가 된 것은 요즘에 학교에서는 교복을 입학식하고 졸업식에는 거의 입지 않고 대부분 체육복이나 간편복으로 입는데 이거에 대한 부담이 학부모한테 전가됩니다. 그러니까 교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 입고 다니는 생활복과 체육복이 학교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게 등골 브레이크라고 문제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교복값이 사실 어제 오늘 일도 사실 아닌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제 겪어보니까 교복이 30만 원대도 사실 부담이 되는데 그거는 그나마 지원해줘서 고맙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생활복이랑 체육복이 또 막 사다 보면 또 30만 원이 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교복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오히려 생활복, 체육복을 사느라 그 돈이 그만큼 들어가니까 어쨌든 부모님들 입장에서 부담이 되고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2018년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협력을 하셔서 전국 최초로 이제 무상 교복 지원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하셨던 게 경기도의회 의원님이 네. 민전 사장님이신 거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델을 또 만드셔가지고 교복복지 2.0 모델을 또 만드셔가지고 그것을 또 교육부가 최근에 반영을 했다. 네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널리 자랑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예, 전리 차례. 제가 전국 최초 그 교복 현물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 당시에 교복 업체들이 네. 그 의회 앞에서 네. 300명, 500명이 민경선 물러가라,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저는 현물은 안 된다. 현물은 실질적으로 우리 그 대표님이 아시겠지만 신학기 때 아이돌 가수들이 그 교복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현물로 지급한 교복 광고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풀려진 금액들이 다 안정화된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현물 지급 조례를 당시에 했고 네. 그런 측면에서는 했는데 최근에 이제 등골 브레이크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시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 거죠. 네. 교복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가운 형식으로 대학교처럼 가운 형식으로 입학식과 졸업식만 네. 대여하고 네. 기존에 지원했던 그 예산은 네. 생활복, 네. 체육복이나 이런 데 지원해주면 학부모도 좋고 네. 부담도 없고 네. 예산도 적게 들고 그래서 네. 제안했는데 5개 부처가 협의해서 결론적으로 제 안이 채택됐습니다. 지금 현재요? 네네. 이재명 정부에서? 네네. 그럼 큰 역할을 하시고 네네. 우리 지금 두 분은 검찰 얘기하러 나온 분이 아니고
정책 얘기, 시장 후보로서 나와서 검찰 얘기하다가 다른 데로 넘어가니까 어느 분이 더 했으면 하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교복 그 제안한 게 5개 부처에서 결정이 됐다. 그래서 지금 뭐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이 교복 그 어떤 비 때문에 부담을 덜었다. 이렇게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서 이재명 대통령 얘기가 지금 교복으로 인해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검찰 개혁 부분에서도 잘 좀 해주십사 하고 우리가 두 분도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다 그 대한민국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고 민주주의에서는 서로 완전 합의가 없지 않아요. 서로 논란이 있고 토론하고 그 결정이 안 되면 다수결로 해가지고 결정하면 따라가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지금 뭐 굉장히 요즘에는 개개인들이 정보가 확실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견도 있고 또 같은 방향으로 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다시 들어가서 두 분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조성현 우리 특보님은 이재명 대통령과 언제부터 일했습니까? 그 말씀 잠깐 드리기 전에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교복 시간이 밀쳐져요.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우리 제도권 내에서 민경선 의원님이 그때 경기도 앞장설 때 그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전신으로는 사실은 2009년도에 메이저 이제 그 교복 업체인 스마트나 엘리트 업체들이 폭리를 취해서 이 반값 교복을 좀 이 시대를 열어야겠다. 너무나 폭리가 심하니까 그때 김포에서 처음으로 제가 그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이슈 메이커가 됐었습니다. 그때 보통 한 27만 원씩 됐어요. 그 당시에 2009년도도. 그래서 16만 원대까지 내렸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제도권에서 또 반값 교복, 무상 교복.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저희 늦둥이도 이제 이번에 중학교 들어갔는데 그 생활복하고 교복 한 번은 다 이제 무상으로 이제 지급하는 그런 시대를 열었던 게 사실은 김포의 역사였고 저의 또 개인적인 그 시기였습니다. 그 아까 주신 것 중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하고는 저는 이제 2006년도에 처음 뵀었어요. 그때는 변호사 시절이셨는데 정통이라고 해서 정동영을 사랑하는 모임이 지금 양주에 있는 그 딱따거리 연수원에서 1박 2일 연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금 그 정청래 대표님도 그때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뵀는데 굉장히 스마트하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앞으로 그 김대중 대통령이 어렵게 열었던 지방자치 시대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변화하는데 지방의 그런 역할들이 중요하고 인재들이 많이 지방에 좀 뿌리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그때 밤새 얘기했던 게 기억이 좀 생생하고요. 2017년도에는 제가 경기 도의원 시절인데 그때 민 의원님도 계실 때예요. 그 강릉에서 우리 도의원들 연찬회 하는데 오셨었어요. 오셔가지고 늦게까지 계시다가 아마 3, 4시에 출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지방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좀 하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하셔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초의회에서 일을 해보면 이 예산이라는 게 정말 하고 나면 과연 우리가 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 예산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갈까 이런 것들을 자문을 좀 구한 적도 있었거든요. 저도 스스로가. 근데 대통령께서 그때 그 당시에 성남시장으로 하신 말씀이 이 예산이 잘못하면 경직성이 있다. 그러니까 독점성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서 얼마를 편성하면 그 지역의 업체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편성된 걸. 그러면 그걸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과연 이 가져갔을 때 이 실질적인 우리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었느냐. 이걸 지방의회가 얼마나 똑바로 보고 있느냐. 이걸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싹둑 잘랐대요. 반절을. 그리고 이것을 청년 배당이라든지 의료원 공공 강화로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관료들은 이거 큰일 납니다. 난리 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비 갖다 써라 그랬더래요. 예비비 갖다. 이게 예산이라는 게 매년 늘어요. 절대 줄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약간의 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을 명확히 보고 계시는구나. 특히 이제 우리 당 그 지자체장들이 대개 보면 이 조직에 대한 메커니즘 이해, 또 재정에 대한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관료들은 그걸 20, 30년 동안 관행적으로 해오지 않습니까? 그 논리가 논리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아주 자기들의 그 설득력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되기 전에 단체장이 되기 전에 이 방향성을 명확히 갖고 가지 않으면 이 관료들의 손에 놀아나요. 그만큼 정교해요 그분들이 접근할 때. 네. 그래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요즘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조금 시장에서 도지사, 대통령까지 왔잖아요. 그동안에 쌓은 행정 경험. 근데 다른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엄청나게 공부하는 것 같죠. 예, 원래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자기 네. 전문 분야 외에는. 계속 공부를 하면서 국무위에서 질의하고 하는 건 국무위에 올라오는 보고서도 다 보고 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보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도 탁월했다. 네. 행정 능력이 탁월했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 조특보님 해주시는데 이번 지방선거 그 내란 청산 아까는 얘기했고 내란 청산은 과연 이재명 정부 성공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그 지금 비서실장이 강원식 비서실장이요. 국회의원 있었잖아요. 3선인가 2선 했죠. 그분이 한 얘기가 나는 귀에 쟁쟁해요. 나는 그분 생각하고 나도 똑같거든요. 왜 내가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대통령 비서실장 갔냐. 성공한 대통령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 얘기 초반에 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성공한 대통령이 하나 나와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간다는 그 강원식 비서실장 얘기가 나도 그걸 지금도 그 얘기는 잊어지지가 않아요. 나도 그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성공한 대통령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재명 성공에 기여할 능력 있는 인사들이 지금 서울시장도 되고 부산시장도 되고 대구시장도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두 분들도 출마할 후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검증은 과거를 보고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잖아. 두 분이 과거에 그런 능력들이 있는 건지 우리 민천 사장님부터 좀 스스로 어필 좀 해보십시오.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동영 통하는 사람을 정통께도 만났지만 이재명 지사님이 있을 때 제가 3선 경기도민이었습니다. 당시 아까 교복도 함께 만들었고 두 번째는 지금 서울에 버스 준공영제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오른 파업 문제 때문에 버스가 오네 안 오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남경필 지사가 제가 재선할 때 버스 준공영제 서울형을 그대로 답습하는 철진한 무늬만 버스 준공영제 그 준공영제를 추진했습니다. 제가 반대하면서 그 당시에 성남시장 했던 이재명 대통령님이 김용 부원장 통해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갖고 반대하는 목소리에 동참하겠다 그래서 공동전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해서 그 당시에 그 남경필 지사가 그 버스 준공에 추진했는데 반쪽짜리에 출마합니다. 성남시를 비롯해서 많은 지자체의 민주당 시장들이 저에 동참하면서 반대하고 제가 인수위에 들어가서 노선 입찰형 준공영제라고 이재명표 노선 입찰형 준공영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뭐냐면 서울형은 노선버스에 대해서 노선권을 인정하는 재산권을 인정하고 시작하니까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당시에 지사님은 결단을 내죠. 노선 입찰형. 그러니까 한정면으로 너 5년 일해봐. 잘하면 재입찰해서 4년이냐. 그리고 9년 지나면 재입찰. 무조건 재입찰입니다.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할 때 파업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인가 국무위에서 보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정부 기관의 계약직들 이런 것들을 전부 해소해라. 뭐 29일 되면 저기 안 주려고 저기 했다가 다시 재계약하는 이런 관행을 없애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걸 봤나 봐요. 그리고 지금 그 노동부 장관이 저기 기관사 출신이잖아요. 김 누구죠? 그분한테 왜 그렇게 안 되냐 하니까 그분도 막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나도 그거 안 되는 거 이해가 안 된다. 이제 안 되는데 제가 직접 찾아가겠다 하니까 내가 장관이 잘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장관도 하려고 하는데 일선 기관들이 몰라서 못했다고 이런 변명을 한다 이런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정부 기관의 이런 계약직들 이분들이 해고당하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지금
노력한다. 이 방송 보시는 계약직으로 일하는 분들은 그 점 어제 국무회의 안 봤으면 모를 거예요. 그것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 말씀드리면서 이재명 예. 대통령의 결단이 있습니다. 예, 우리 조특분님 천출직을 나오려면 예. 자기 PR을 해야 돼. 예. 예, 마음속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래 좀 해보세요 한번. 저는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만환경으로 네. 멀리 볼 줄도 알아야 되고 현미경으로 자세히 볼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초가 좀 튼튼해야 된다. 특히 재정 문제에 대해서 튼튼하지 않으면 관료들한테 휘둘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산 편성 단계부터.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이제 김포에 그 골드라인 문제가 됐을 때 골병라인이라는 돼 있는데 제가 제 시의원 시절에 그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제가 지금 시의회 그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두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처절하게 외칩니다. 예. 그때 제가 이제 철도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좀 꽤 많이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11만 명이 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승차하지 못하면 이 도시철도의 기능이 없다. 근데 그 당시에 시장이 두량을 고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도로는 예산이 들어서 그렇지 조금 인구가 늘어나면 옆으로 확장할 수 있다. 그러나 철도는 한번 플랫폼을 두량으로 해놓으면 절대 불가능하다, 개조가. 근데 그때 조금 더 좀 제 의견을 받아들였으면 좋은데 철도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렇게 전문가답지 않더라고요. 두량이면 충분하대요. 45,000배 안 탄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11만 명, 12만이 타요. 그러니까요. 예. 그때 제가 조금은 이게 이제 하나의 이 리더자는 특히 통찰력과 안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인구가 어떻게 늘어날 건가? 그때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관료들이 그래요. 2030년에 김포는 70만 도시가 된다. 그렇게 도시계획을 얘기를 하면서 두량이 필요해. 수요가 없다고. 네. 그럼 당신들이 70만을 얘기했지 않냐. 그럼 70만 도시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두량으로 가냐. 지금 수요로 보는 건 아니라 철도라는 게 100년, 200년 역사를 보고 하는 거지 네. 당장 1, 2년을 보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그걸 막으려고 처절하게 했지만 결론은 의원은 의사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막지 못하는 거. 그쵸. 그래서 그때 의원을 한 사람으로서 아주 무기력함을 느꼈고요. 네. 제가 경기도의원 시절에는 이제 우리 여기 민 의원님 계시지만 경기도가 아주대 중증예산센터에 200억을 지원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점을 왜 파악했냐면 그 당시에 이국종 교수님이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이 문제를 파헤칠 사람이 누구냐 그러더니 조승현을 소개했대요. 그 당시에 200억이 뭐냐면 중증예산센터를 위한 헬기장과 하나의 병실 베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웃기게 아주대가 통으로 장례식장하고 중증예산센터 통으로 그냥 발주해버려요. 그럼 200억은 장례식장으로 간지 중증예산센터에 건립한 건지는 혼합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나중에 조금 미흡하나마 자본했고 또 협약서를 통해서 경기도가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했던 게 제 나름의 보람이었고. 네, 거기까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지하철 그 이량 얘기도 두량이죠. 두량 얘기도 좀 하셨는데 저는 이제 좀 오세훈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강버스 저는 들으면서 충격을 좀 먹었는데 우리 조승현 특보님께서 한강버스가 당초 김포 시민 출퇴근을 원활하게 하겠다라고 또 선전을 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포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저는 그 양반이 한강을 안 와봤던 것 같아요. 김포에는 한강 이 수상버스요? 오지를 못해요. 수중부가 있어서. 수중부를 철거해서 저 어디야. 수중부 철거 물 다 빠져버려요. 그거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상식이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오세훈이랑 5살이라고. 이런 분이 어떻게 이 특별시의 시장이 됐는지 정말 안타깝고 한심스럽다. 수중부 자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배가 이동이 안 돼요. 아니 그렇잖아요. 수중보가 있어서 못 가는데 그럼 수중보 없애면 될 거 아니냐. 수중보를 없애면 한강물이 쫙 빠져버려. 그럼 배가 땅으로 못 가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걸 왜 이런 그렇습니다. 민 전 사장님은 교통 전문가로서 오세훈은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오 시장을 직격했는데 왜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2006년에 수당 택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루에 2만 명이 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했는데 평균 일평균 17명이 탔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폐지했어요. 근데 뜬금없이 지금 수상 버스 그때 한번 실패가 있어. 예, 그러니까 근데 또 했어. 또 해. 근데 또 한강 버스라고 이제는. 예, 근데 택시에서.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물길에서는 최대 속도를 내서 30km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근데 문제는 선착장까지 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가용과 선착장에 가서 네. 또 목적지가 내려서 다시 타고 갈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통수단으로서는 절대 쓸 수 없는 건데 네. 이걸 무리하게 하는 것은 정말 이벤트성이고 예산 낭비다. 네. 제정신이 아니다, 제가. 쉽게 말하면 제가 윤석열 이제 정권 3년 동안 윤석열은 미친놈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네. 천배의 첩을 깨차고 산 놈이고 알코올 중독으로 5분 기억도 없다 했는데 지금은 그 당시 나보고 가격하다고 욕했잖아요. 진보 사람들도. 왜 설마 그러겠냐 했는데 지금은 다 인정하지 않아. 미친놈 네.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아요. 알코올성 그 중독 때문에 지금 기억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요. 다음. 그래서 저희 좀 두 분이 어쨌든 지자체장 출마가 이제 처음이 아니신 거죠. 예. 두 분 다. 그리고 이제 좀 다 각오도 말씀 한 분씩 들어보고 싶은데요. 처음이 아니시다 보니 특히 이제 조 특보님께서는 2022년에 민주당 경포시장 경선에 출마하셨다가 패한 적도 있었는데 또 출판기념회 참석자 분들 중에서 이제 정화영 전 시장님이 조승현 특보님은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평가도 하시고 하셨다는데 좀 선의 경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까지 같이 첨부해서 좀 이번에 출마 처음이 아니신데 좀 더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네. 12월 3일 개엄 이전부터 네. 거의 1년 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매주 또는 평일 네. 늘 참여했습니다. 네. 왜냐 이러한 세력들을 명확하게 무능한 세력들을 척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정권 교체는 지방 권력 교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늘 그 대안을 제시하면서 의정 활동을 해왔어요. 아까 정화영 전 시장도 얘기했지만 그분하고도 제가 기초위원을 같이 했는데 저는 그 한 번도 비판할 때 대안 없이 비판한 적이 없어요. 그게 아마 이제 오랜 기업에서의 어떤 그런 몸에 배웠던 습관이 아니었나. 그래서 시민사회단체가 늘 개혁적이고 대안을 제시한다 해서 기초위원 시절에는 행정감사 최우수원으로 3번이나 연속으로 선정해 줄 정도로 그래서 저도 지역에서 오래 있으면서 중앙 권력에서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기가 쉬운데 지방에서의 이슈를 갖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바로 이해관계 옆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때로는 지역에서는 왜 이렇게 목소리 못 내냐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들한테도.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뚝심, 정체성, 개혁성, 선명성이 없으면 설령 지방 권력을 교체한들 우리 당의 가치와 또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완벽하게 그런 준비되어 있고 또 지방 권력을 이 토 세력으로부터 척결해야 되고 그것 또한 중앙 권력에서의 그 역할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자치단체에 도전하는 거고요. 또 자치단체장은 이제 시민에게 가려운 부분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또 유능한 모습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민주당 사람들이 바뀌니까 문화도 바뀌지만 나의 삶도 바뀌더라.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 바로 지방 정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 이 지역에서 보여주고 우리 시민들에게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데 그 역할을 하고자 제가 출마하는 겁니다. 우리 민경선 출마자님께서 이 그동안에 공개하는 내면에만 감춰놨던 그런 것들 좀 털어놓으세요. 뭐가 나는 장점이고 뭘 잘할 수 있다는 능력을 좀 저도 지난 말씀해 지방선거에 주세요. 예. 도전해서 경선에서 2등했습니다. 아깝게 본선에 못 나갔는데 다시 재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고양시는 실제로 과감한 투자와 과감한 그 혁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타운이고 일자리가 없어서 다 서울로 출퇴근하고 교통 문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고 지금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 학교가 사람이 많았던 학생들이 많았는데 지금 두 학급을 못 만들 정도로 청년이 다 떠난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골든타임이다. 이 골든타임을 누가 과단성 있게 할 수 있느냐?
민경선은 이재명처럼 했던 사람입니다. 이재명처럼 일했던 사람. 과단성 있게 추진할 수 있고 경기교통공사를 만성 적자인 것을 흑자 기업으로 만들고 또 혁신하고 우수한 공공기관으로 평가를 받았던 검증된 일꾼. 그리고 28살 때 제가 민주당의 전신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을 해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눈물 흘릴 때나 민주당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정통성 있는 사람, 정무 능력, 정치력 모든 것을 갖췄다. 준비된 후보다. 고양시를 확 바꿔서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근데 고양시 지금 시장이 국민의힘 출신이에요, 민주당 출신? 국민의힘입니다. 다 김포도 그렇고 다 국민의힘. 김포도. 예. 지난번에 제가 2등 했는데 1등 했으면 제가 본선에서 준치했을 때는 아깝게. 그렇군요. 그래요. 두 분 이 얘기 잘 들어봤는데 지난 지방선거 때는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바로 취임하고 6월 달에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검증도 안 되고 그 당시 윤석열 찍은 사람들이 다시 찍어줘가지고 뭐 박빙으로들 많이 드실 거예요. 수도권에서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김포도 고향도 지금 민주당 후보들 여럿 나왔잖아. 적어야 5명이고 어떤 데 15명까지 나온 데도 있는데 본선보다 지금 치열한 경선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선에서는 권리당원들 권리당원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권리당원이 상당히 비중이 크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권리당원을 향해서 타 예비 후보들보다 확연히 차별화된 자신만의 강점, 또 과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아까 얘기했던 교복 정책부터 시작해서 적은 거, 큰 거는 부동산 투기 잡는 거, 이런 민생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또 고향 김포는 접경 지역에 있는 거라 과연 어떤 이런 그 평화를 지키는 부분까지 시장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이재명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같이 어떻게 교환할 건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먼저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정책과 방향을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있고요. 또 지방 권력이 어떻게 변해야만 우리 시민의 삶이 바뀐다. 그랬을 때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도도 지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까지는 국민의힘 사람이 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하고는 엇박자가 나 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번에 6월 3일 날 지방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의 철학 또 정책들이 우리 지역에서 잘 뿌리내리고 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걸 바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 지방선거에서 나오는 그 단체장들은 긴 안목이 좀 있어야 되고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당장 그런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는 게 아니라 경영의 시스템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보였던 공무원들하고 그 논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우리 민경선 네네. 여러 후보들이 있지만 뭐 이재명 대통령과 친하다, 안다, 좋아한다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일해본 사람, 검증된 일꾼이 필요하다. 고양시는 준비된 후보가 필요하고 연습하는 곳이 아닙니다.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고양시가 과단성 있게 투자하지 못하면 이대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증된 일꾼이고 그런 측면에서 권리당원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정통성을 갖고 있고 정치력, 정무력, 정책 능력이 검증된 민경선한테 응원해 주시고 지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마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민주당원들에게 말씀해 주실 부분이나 이런 게 좀 더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저의 김포에서 우리 민주당은 저의 청춘이었고 저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아마 권리당원들도 어떻게 후보 중에 얼마나 민주당의 맥을 같이 갖고 살아왔느냐, 또 12.3 그 내란 사태 때 어떻게 대응했고 현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이것들을 아마 보고 평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는 사람의 어떤 술수가 아니라 되고 나서도 그런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님의 그런 개혁성들을 지방에서 확실하게 뿌리내릴 후보가 누구냐 이것들을 선택해 주리라 보고 있고요. 아마 6월 3일 날 지방선거 이후는 그 이전의 대한민국과는 또 다른 지방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그 출발점을 김포에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좀 약간 검찰 개혁 부분에서 논란받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6.3 지방선거 이후에 싹 가시고 결국은 6.3 지방선거 승리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동력을 힘을 실어주는 거잖아요. 만약 지방선거에 패배하면 얼마나 이재명 정부가 어떤 추동력이 약해지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하시고 우리 민경선 후보님 또 당원들한테 네. 따뜻한 얘기 좀 해주세요. 당원 여러분,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8살 때부터 입당을 해서 추우나 더우나 민주당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하겠습니다. 특히 국무회의를 공개하면서 정말 시장으로 멋있지 좀 하면 될 거야. 저는 간부회의를 공개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야. 당원들과 함께 고양시를 만들겠습니다.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경선이 적임이라고 생각하고 네, 응원해 주시면 주권자가 시민인 만큼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예. 시장으로 꼭 예. 되시기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야, 지금 마무리로 지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댓글 좀 하나. 네. 부산의 소리님 아까부터 댓글 많이 쓰시고 네. 우리 정대택 회장님도 잠 깼나 보네. 좀 더 주무시지. 서울의 소리에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출연을 요청한다. 네. 박주민 후보랑 왔다 갔는데 네. 그렇게 고 은하송님 모닝콜 오늘도 희망입니다 이렇게 썼고 또 김혜민 대표님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정대택님 위대한 지도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반면교사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나는 제일 통쾌한 게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나의 해체할 때 내가 봤지 않아요. 우리가 87년도에 단일화 못해서 노태우한 때 정권 죽수어서 개준 경우 봤지 않아요. 얼마나 제가 그 당시 젊은 나이에 통탄하고 참 가슴을 쳤는데 그 후에 뭐 김영삼이 이제 3당 합당해서 정권 가져오고 하나의를 해체하고 금융실명제 했잖아. 그 부분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어떤 중정을 해체시키고 중정이 이제 개인 모독에 그 국내 정치에 하고 검찰이 이제 대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지금 검찰 캐비넷에 정치인들의 생명줄이 다 달려 있다니까. 이거 해체시켰잖아 법은. 그럼 제대로 해체를 마무리 해줘야 된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검찰이 다시는 조작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모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방법, 생각이 달라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그 중에서는 진짜 세작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덧 지금 시간이 다 되는데 여러분들 끝으로 서울의 소리 시청자분께 인사 좀 해주십시오. 먼저 해주시죠. 네, 소리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민경선,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할 선수 민경선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조승현 특보님도 좀 인사. 예, 서울의 소리 청취자분 여러분 반갑고요. 늘 변화와 대한민국 개혁 또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우리 서울의 소리가 그 목소리가 5천만 국민에게 다가가서 이재명 정부에 성공하고 그 성공 속에서 지방선거도 승리해서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대를 여는데 늘 서울의 소리가 중심에 있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늘 건승하십시오. 예, 우리 지금 자유대학한테 고발을 당해가지고 지금 고발 평생 한 번도 안 당해봤는데 네. 속으로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고발. 경찰 조사도 재밌고 네. 재판도 재밌고 나는 3월 17일 날 또 재판하러 가요. 내가 대통령 선거 때 저기 예산 가가지고 어떤 영감이 자꾸 막걸리 한 병만 사달라고 해서 안 돼요 하다가 8,000원 주고 2병 사줬는데 그게 선거법으로 위반이라고 기소돼서 재판받으러 갑니다. 지금 김영민 대표 네.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고 또 고발도 당했는데
우리 김혜민 대표는 뭐 어떤 대표냐면 국민의힘 해체행동 상임대표예요. 네. 대단한 직함을 갖고 있죠. 국민의힘을 완벽하게 해체시킬 분이 여기 계시다. 기억해 주시고 한 말씀 하세요, 마지막으로. 네, 전 이제 지금 주권자 국민들께서 이제 지금 바라시는 거는 국민주권 정부 플러스 해서 내란 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동산에 대한 정상화 이런 것도 되게 원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개혁 과제들을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이뤄내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해체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는 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또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자체장들이 꼭 되셔서 내란 청산을 다시는 리박스쿨 같은 이런 구구 집단들이 이런 청년들에게 침투돼서 이제 이런 반헌법적인 정신을 이렇게 막 유포시키는 그런 것들을 좀 하지 않도록 꼭 역할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혜민 대표가 감옥 안 가는 길 어제 김기현 변호사가 매불쇼 나와 얘기했는데 아무리 검찰개혁 잘해봐도 무슨 짓을 해놔도 정권 뺏기면 저희들이 법도 바꾸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무 소용없다. 우리 김혜민 대표가 감옥 안 가는 길은 정권 재창출을 하는 길이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TM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노무현 대통령 같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길은 정권 재창출이다. 이 5시 하는 방송이 긴장을 풀지 말라. 배수에 치르고 싸우자. 이 의미라는 거 두 분 처음 들으셨죠. 그래서 5시부터 하는데 1차 목표가 2030년 6월 말까지고 2차 목표는 2050년까지 할 예정입니다. 제가 99살이에요. 네, 여기서 건강하시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도 쭉 하셔야죠. 네, 계속 하셔야죠. 99살까지 그럼 5번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이거든요. 2030년 아까 김기현 변호사 말이 나는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무슨 짓을 해놔도 저 내란 세력 국민의힘이 정권 잡으면 잡아먹을 사람 김혜민 대표 감옥 가는 거 확실하지 않냐 다시 말씀드리면서 2026년 3월 11일 수요일 초심 백은정의 희망찬 논책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매진말 이슈는 마지막 독도 주민 별세입니다. 마지막 독도 주민 김신열 선생이 지난 2일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남편 김성도 씨와 함께 1960년대 후반부터 독도를 지켜왔죠. 각종 선거 때면 독도에서 거수투표에 대한민국이 독도를 시로 지배하는 단면을 보여준 산 증인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려도 유일한 독도 주민으로 살아온 세월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지병으로 독도 떠날 당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잘 독도 지키고 있으라 말을 남겼는데요. 이제 그 말은 우리 정부와 우리 시민들에게 유언이 됐습니다. 독도 잘 지켜야 되겠죠? 이제 김성도, 김신열 선생 부부가 척박한 역사 속에서 독도를 지켜온 일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고민할 때입니다. 더구나 김선열 씨는 과거 제주 해녀였습니다. 원도 한도 없는 자유로워진 영혼으로 독도 앞바다를 영유하시길 바라면서 명복을 빕니다. 더구나 지금 그 친일 매국 세력들이 독도가 한국 땅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유석춘이, 김병헌이, 이용훈이, 그다음 그 자유대학 요즘 그런 매국 구구들이 주장하는 법입니다. 그 어디서 연유됐냐? 일베에서 나온 거고요. 여러분 잘 못 들으셨죠? 분명합니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 할 수 없다. 위안부는 매춘보다 강제징용은 단 한 명도 강제로 안 갔다. 일제 침략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준 유익한 일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세력들이 갈수록 늘어난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이번 지자체 선거에 당선되시면 그 부분도 리박스쿨 문제도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초심 백은정 희망찬 모닝콜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5시 더 좋은 소식으로 더 힘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공기처럼 상쾌한 하루 희망이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먹 쥐세요.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하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50만 구독자와 함께 걸어온 민족언론 서울의 소리. 우리는 오늘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탄압과 내란의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시민의 목소리, 국민 주권의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는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갑니다. 언론을 넘어 영상과 소리, 현장과 기록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저널로 다시 태어납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바로잡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 그 사명과 각오를 마음에 새기며 서울의 소리는 오늘 또 한 번 새롭게 출발합니다. 함께 걸어온 길처럼 앞으로의 길도 시민 여러분과 나란히 가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